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남정민 교수라고 합니다. 건축학 개론은 건축학과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전공 교육 과정에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배우기 전에 1학년 때 건축 입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오늘은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본격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건축에 처음 다가갈 때 건축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시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의 공공성, 길과 건물의 대화라는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바라보고 배우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저는 건축이 가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과 건물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도시 안에서 개인의 건물이 개인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다 나은 우리의 공공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풍경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풍경은 제가 해방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도 저층형 주거지에선 주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화분과 좌측엔 화분이 있고 우측에도 보면 조금 더 확대된 사진에 이제 풀이 있는데요. 그럼 이 화분과 풀들이 보시면 좌측에는 이 제가 포인터로 표시한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 경계 너머는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이제 개인의 땅이죠. 하지만 이 경계선의 바로 우측 길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들이나 화분을 보면 개인 소유의 건축물과 공공의 영역인 도시의 길 바로 그 딱 경계점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작은 풀과 식물이 어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 어떤 대화를 건축물이 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풍경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코로나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그 당시 이탈리아의 락다운이 이뤄진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사진인데요.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우측에 보시면 발코니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주를 하고 있죠. 그러면 좌측에 있는 창 너머에서는 한 명이 이제 집이겠죠. 그 이웃에 사시는 분이 그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풍경입니다. 즉 사람들이 락다운 상황에서도 물리적으로 이제 건물 안에서 고립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웃과 그리고 마을과 그리고 도시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이웃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도시와도 소통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개인의 의지뿐이 아니라 건물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풍경에서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창 그리고 발코니와 같은 그런 요소가 중간 매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문구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했던 얘기인데요.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thereafter 그래서 건물이 다시 우리를 거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팬데믹 상황의 어떤 그 연주한 모습이 그걸 한번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진과 함께 지금 이 풍경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사진을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아파트 사진과 이제 우측에 있는 아파트 사진에 이제 각각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우린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의 제목처럼 길과 건물 사이에 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이제 한국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리고 우측은 그때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이제 이탈리아 도시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뿐 아니라 건축물의 역할도 있는가요?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통 혹은 대화라고 하면 그게 꼭 구체적인 인간의 언어와 소리로만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가 눈짓과 수신호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건물도 건물이 구성하고 있는 표면의 어떤 재료, 형태, 그리고 창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발코니와 같은 그런 다양한 공간적 장치를 통해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좌측은 익숙한 한국 아파트의 풍경인데 발코니는 실내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보다는 실내 공간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날씨와 미세먼지 탓도 있지만 주로 닫혀 있고 건물 안에 사람과 그리고 건물과 길이 소통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사진의 경우는 락다운 시절의 발코니라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건물이 그리고 사람들이 건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길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어떤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처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만들면 건물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는 내용처럼 건물의 어떤 표면이 제공하는 어떤 공간 구성과 표정을 통해서 건물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또 우리가 이웃과 그리고 길과 건물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죠. 약 80% 이상이 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면서 경험했던 제 경험과 관찰을 먼저 공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관찰이 이제 크게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개를 오늘 조금 공유를 하자면요. 하나는 도시의 표면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서울의 풍경 같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틈새의 녹지고요. 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골목길에 있는 어떤 식물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도시 표면을 보면 우측에 보신 것처럼 익숙한 서울의 풍경인데 아파트도 있고 상업시설, 오피스 빌딩, 그리고 저 멀리는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그 다가구 다세대 같은 어떤 저층형 건물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도시의 풍경을 볼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이 수많은 건물들 중에 내가 늘 접하지만 내가 정말 이 건물들을 직접 가보고 써본 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시에 사시면 늘 이와 비슷한 풍경을 어느 도시든 서울, 부산 혹은 뭐 전국 광주, 전국 어디든 비슷하죠. 이제 길을 지날 때마다 이런 간판과 이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늘 마주치지만 막상 이 중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해 본 곳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의 일상의 풍경이지만 예, 이런 질문이 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고 실제로 사용해 본 것이 얼마나 될까? 예, 지금 보시는 풍경은 서울에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저층형 주거의 풍경인데요. 특히 여기 보이는 좌측의 주거 건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산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죠.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늘 들었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이 풍경이고 저는 이 풍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 길을 지나가면 이 풍경을 항상 경험을 해야만 하는데 막상 이 건물은 되게 제한된 숫자만 이 사람들만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막상 이 개개인의 어떤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풍경은 이 동네를 함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중에 하나는 내부 공간뿐이 아니라 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길의 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축물의 표면이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나쁘면 뭐 미세먼지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공기를 마실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공기가 나빠지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공기를 마시게 되죠. 마찬가지로 건물이 만들어낸 어떤 도시의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그 도시에 사는 한 항상 강제로 겪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필연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집 밖에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공간이 그런 피할 수 없는 어떤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표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실제로는 건축물 하나하나 개개인의 건축물의 어떤 표면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건축물이 가지는 표면이 가진 어떤 성격을 두 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일상의 경험이고요. 내부는 특정 사람, 특정 사용자에 의해서 경험이 되지만 건축물의 표면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공유된 일상의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의 공공성입니다. 그 건물 자체는 개인의 건물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은요. 하지만 그 개인의 건물이지만 그리고 그 건축물의 인면조차도 개인의 소유지만 그 건축물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그 표면이 가장 도시의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표면의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건물의 외관을 어떤 개인의 소유 혹은 내 건물,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혹은 방치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결국 그 도시를 만들어내는 공공의 공간이 개개인의 건축물의 어떤 표면의 집합이고 도시의 공공의 영역이 그 표면의 개개인 건물의 표면의 이제 집합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표면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일들은 건축물과 도시 사이 그리고 사유지와 공공의 영역 사이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제가 했던 두 번째 공유하고 싶은 관찰은 어떤 틈새의 식물인데요. 제가 지나가다 아파트 단지에서 다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사람 눈높이에서 바라본 이제 벤치죠.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인데 얼핏 지나가기 쉽지만 제가 우연히 그 벤치 아래 이런 풀이 하나인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하나가 더 있고 전봇대 밑에도 있고요. 또 벤치 옆에도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틈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눈을 이렇게 낮춰봤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똑같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의 그 벤치를 아래에서 이제 길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면 바라본 눈높이에 따라서 동일한 식물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벤치 아래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작게 점처럼 보였던 풀들이 여기서는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처럼 마치 작은 숲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풀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존재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관찰을 한 이후에는 도시 곳곳에 갈 때마다 이런 풍경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일상에서 했던 관찰들이 우연히 읽었던 책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책은 이제 프로젝티브 이콜로지라고 이제 하버드에 있는 건축 디자인 대학원에 있는 이제 데일 트레디치라는 교수님이 이제 쓰셨던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판된 책의 한 챕터 제목이 The Flora of the Future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미래의 뭐 식물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도시에서의 식물 그리고 도시에서의 어떤 자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도시의 자연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 뭐 서울로 치면 북한산, 남산처럼 도시화가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자연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의 도시에 있는 자연은 사람들이 유지 관리하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거죠. 서울숲이나 그다음에 뭐 한강변에 있는 공원처럼 그런 공원들이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자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연까지도 이분이 이제 분류를 했는데 세 번째 자연이 자연 발생적인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 틈새에서 생겨나는 자연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도시의 자연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도시의 자연이라고 하면 이제 spontaneous vegetation이라고 이제 그 책에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어떤 도시의 균열된 틈새 그리고 담장의 어떤 틈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잡초 같은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그것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좀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하고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런 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자연들이 도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how much land in any given city does spontaneous vegetation occupy?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이제 GIS로 이제 지표면에 어떤 덮고 있는 표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미국에 이제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고 그 안에 썸머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도시인데 뭐 크기는 한국으로 치면 동입니다. 동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밀도는 제법 높고요. 그래서 거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도시 표면에 이제 9.5%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 9.5%에 해당되는 면적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우발적인 그 spontaneous vegetation,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 틈새 식물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적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서머빌이라는 도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을 합친 면적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우측에 는 이런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합친 면적보다 적어도 서머빌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는 좌측처럼 보이는 작은 식물, 틈새 식물들이 덮고 있는 면적이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 어떤 그런 관찰하고도 다시 또 접목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옛날에 해방촌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지나갈 때마다 이제 틈틈이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제 이면 도로죠.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들인데 거기에는 항상 이런 보편적인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 외국에도 아마 가보시면 여행을 다니시거나 하시면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모든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어떤 자연 발생적인 식물뿐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자연 발생적인 식물의 패턴을 담은 그런 화분들을 놓고 가꾸고 하는 패턴들이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뭐 디자이너가 혹은 건축가가 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거주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한 행위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건축가 없이 일상에서 가꿔진 식생들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건축가가 설계하지 않은 일상의 건물들 그리고 조경 건축가가 계획하지 않은 그냥 일상의 화분들이 함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계단은 분명히 개인의 사유 영역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죠. 주거지역이고 제가 직접 이 공간을 점유할 수는 없지만 저 계단은 제가 항상 지나가는 골목의 풍경이 되고 제가 그 경험을 피할 수 없는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에 더해진 식생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꾸고 계시는 어떤 행위로 조성된 거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저처럼 이 건물을 쓰지 않지만 이 길을 지나간 사람에게는 이 골목의 풍경의 일부로 골목을 밝히는 풍경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떤 개인의
아주 지극히 사적인 활동이 자연스럽게 되게 공적이면서 공공적인 그런 혹은 경우에 따른 이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네, 그런 풍경은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상당히 많은 종류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건물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면도로나 혹은 골목길에서 생기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의 표면과 함께 식생의 어떤 영역이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어떤 틈새에서 여유 공간을 통해서 확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생들이 조성되고 그러면서 그런 환경들이 길하고 건물 그리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어떤 대화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식생은 공공 영역의 조경으로 가능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식생은 보편적인 현상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이 이면도로에서 공원이나 식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도시 가로의 어떤 대안으로서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관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표면 그리고 틈새의 녹지라는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이 어떻게 길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다음부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건축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축적 작업은 보통 다양한 스케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라고 해서 혹은 건축가라고 해서 그 건축적 행위가 건축물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작은 뭐 벽돌 같은 구축을 위한 작은 오브젝트나 혹은 구축을 위한 단위 재료부터 뭐 스트릿 퍼니처 같은 가구 그리고 실내 공간을 만들어내는 가구나 인테리어 공간 그리고 작은 소형 건축물 그리고 중형 건축물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조금 더 큰 건물 혹은 신청사 같은 대형 건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공간의 일부인 광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제가 설계를 했던 이제 프로젝트들인데요.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건축가가 건축 설계 작업을 한다고 할 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형 건축물만 한다든지 뭐 주택만 한다든지 학교만 한다든지 하면서 특정 프로그램에 특화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맥락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을 넘나들면서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아주 작은 오브젝트부터 가구 그리고 도시의 가로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는 건물을 설계한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물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공간과 공간의 관계, 그리고 결국은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잘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가가 하는 일들은 이제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하고 형태를 만들어내고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게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의 물리적인 환경은 건축물뿐이 아니라 건축물보다 훨씬 작은 스케일의 단위 오브젝트부터 뭐 도시 광장까지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은 구축 단위, 그러니까 벽돌이나 블럭 같은 작은 구축 단위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먼저 조금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두 개의 관찰입니다. 건축물의 어떤 표면과 식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건축물이 가진 어떤 표면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그것들을 건축물 이전에 구축의 단위에서부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단편을 함께 그 생각의 단편을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부제로 Running from the Alley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이 제목은 Running from 라스베가스라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서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 책 자체 내용이 또 상당히 방대한데요. 근데 이 책은 이제 1970년대에 써졌던 책인데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이전까지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던 건축계에 새로운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야를 이제 제시한 주요한 어떤 관점의 전환을 제시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졸업하기 전까지 1학년 때도 좋고요. 혹은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졸업 전에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설계를 하거나 혹은 리서치를 할 때도 이 책에서 제시했던 어떤 방향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었으면 하여 추천드립니다. 예, 단위 유닛에 앞서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골목길의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축의 표면과 그리고 틈새 식물에 대한 생각을 구축 단위로 적용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여기서는 단위 유닛에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틈새 식물과 건축물에 대한 표면에 대한 생각을 적용을 해서 건축물 표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합쳤을 때, 합치면서 구축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건축물이 보다 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보다 길과 교감이 많아지는 표면을 형성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요. 기본적인 큰 주요 내용만 좀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리빙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 일종의 벽돌입니다. 근데 벽돌인데 벽돌의 면에 깊이를 주고 그 깊이를 통해서 틈새 공간을 만들어 본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까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료나 어떤 그 프로덕트 디자인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대1로 제작을 해서 막업을 해보고 벽돌하고 조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실제 이제 건축물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 다른 벽돌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 인면에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면의 일부가 식물을 담아내는 작은 그릇이 되도록 시도를 해본 거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는 리빙 블럭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그 면을 구성하는 그 식물을 담고 있는 어떤 그 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유닛이지만 6개의 다른 면이 있어서 각 면별로 다른 틈새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화분을 뭐 하나를 사면 하나의 화분이지만 이 블럭의 경우는 하나를 사도 돌리면 이제 6개의 다른 화분을 산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쌓는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다양한 입체적인 입면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어떤 외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리빙홀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틈새를 이제 수평적으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풍경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벽돌을 쌓은 틈새에서 식물이 자연스럽게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거나 혹은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자라나죠. 그러면 그걸 이런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틈을 그 블록 사이에 만들어 준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식생의 어떤 패턴, 그런 우발적으로 자라난 식생의 패턴을 더 적극적으로 건축 혹은 도시의 공용 공간 안에 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다른 유닛이 있고 그 조합을 통해서 단조롭지 않은 보다 복합적이면서 좀 통합된 패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씨앗을 담아내는 표면이 형성되면서 식생과 건축 재료가 함께 공존하는 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리빙 포켓인데요. 그 동일한 개념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평적인 건축 패널 재료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계를 통해서 CNC 머신이라고요. 1대1로 이제 원형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건축학과에 오면 라이노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외 다양한 3D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3D 프린팅뿐 아니라 CNC 밀링 머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3차원으로 제작한 3D 디지털 모델링을 다시 보신 바와 같이 기계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재료가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외장재로 보신 바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모습이고요. 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없을 때는 보신 것처럼 어떤 입체적인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물을 심게 되면 하나하나가 작은 식물을 담는 주머니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건축물을 구성하는 어떤 건축 구성을 위한 단위 유닛에 대한 얘기였으면, 지금부터는 건축물의 단위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적용했는지를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풍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입니다. 서울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도시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을 아파트 천국,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앞에 했던 관찰, 그다음 이 강의의 제목인 건축의 공공성, 그리고 건축물과 길과의 어떤 대화라는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풍경에서 길과 건축물 간의 어떤 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대화가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뷰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반대로 도시에서 바라보는 뷰, 도시에서 경험하는 공공공간은 상대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의 가치와 내가 거주하는 어떤 아파트의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중요하고 그로 인한 공공의 환경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을 때는 저희들은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 자체도 황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풍경에서 저는 좀 일방적인 대화가 있다면, 저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지도는 서울의 저층 주거지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2016년 지도입니다.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아파트가 그렇게 많고 지배적으로 보이지만, 좌측 상단의 레전드를 보시면 빨간색은 저층 주거지고요. 핑크색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럼 서울의 어떤 주거지를 쭉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에서는 아파트가 지배적이지만 막상 하늘에서 2차원적으로 순수하게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도 저층 주거지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 환경을 더 좋게 하려고 한다면 아파트뿐이 아니라 이런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요, 면적상으로도 저층 주거지가 상당히 넓지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재 약 거주 인구 중에 51% 정도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48% 정도는 방금 보여드렸던 빨간색 지역, 즉 저층 주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건축가의 손길에서 혹은 도시계획가의 손길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 정책이나 혹은 주거에 대한 대책들을 정치인들이나 혹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할 때도 항상 우측에 있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좌측에 있는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할 건지에 대한 얘기만 주로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설계를 하는 건축가분들도 막상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던 지역들이었고요.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가득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잘 살펴보시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건물들이 보이시죠? 즉 서울 안에서도 도시 인구의 약 48%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저층 주거지에 살고 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저층 주거지에서 지어지는 근생이면서 다가구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건축물이 그래도 공공적인 역할 혹은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생각을 좀 공유하면서 건축 설계의 과정이나 건축물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의 단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항공사진에서 그 노란색 부분이 해당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그 사이트라고 이제 건축에선 사이트라고 합니다. 부지인데요.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이제 부지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노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도로변을 따라서 상당히 높고 큰 필지의 건물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쪽은 건축물 자체 용도가 달라서 상업 용도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서 되게 높은 건축물이 쓰게 되고요. 이 너머에 있는 좌측, 이 건축물이 놓이고 있는 이 좌측 부분을 보시면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비교적 비슷한 크기의 건물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규모의 필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규에서 이제 조례에 따라서 어떤 식수나 조경을 해야 되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동네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되어 있는 대부분 동네들은 법적으로 적용에 대한 필요가 없고 어떤 공공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이런 익숙한 풍경을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건물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대지에 서 있던 건물이고 여기 이제 새로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시면 되게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앞에는 핑크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지에는 붉은색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건물 너머 뒤쪽에는 흰색 타일로 된 건물이 있고 그 너머에는 검정색 돌로 되어 있고 또 길 건너는 또 검정색 돌, 저 뒤에는 핑크색 고벽돌로 되어 있고 보신 것처럼 이 길 하나 안에 모든 건물들이 전혀 다른 창의 배치, 창의 크기, 그리고 전혀 다른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되어 있고 단조롭기 때문에 경관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 풍경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건물들이 통일감과 조화 없이 모두 제각각으로 설계되고 지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런 동네에서는 건축가나 건축주들이 어떤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 건축과 길과의 고민, 건축물과 이웃 건물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건축물 하나만 단독으로 보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결과로 나온 건축물들은 공사비랑 가용 가능한 시공 기술의 조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희들은 건물을 사용하진 않지만 항상 이 길을 사용하면서 이 풍경을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의 어떤 풍경이 공공성이 없는 공공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해당 대지를 다른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곳의 풍경은 주로 담 혹은 주차장으로 들어간 입구로 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윤곽은 건축 법규와 제도를 통해서 결정된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핑크색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사선 형태도
건축가나 혹은 건축주의 어떤 의도 혹은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법규가 그대로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이 동네를 거닐다 보면 건축물의 인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이나 길과 개별 건물 간의 어떤 소통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차와 담과 혹은 갓길 주차장 혹은 주차장으로 들어간 입구와 같이 차와 담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규로 인해서 조경이나 어떤 공공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계획이 되어 있고 필로티로 주차 공간을 확보만 하면 되는, 그래서 도로는 차량의 입구와 담으로만 구성되는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길을 걷다 보면 그 건물들 중에 그 틈새가 가진 가능성을 활용해서 제도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틈을 활용해서 조경을 가꾸고 어떤 공공 영역의 풍경으로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개인들의 어떤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도를 넘어선 개개인의 활동 혹은 의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풍경들이 차와 담만 있는 그 틈새에서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폰테니어스 베지테이션,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식생 또한 이런 골목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건축물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설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새로 들어선 건물인데 이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 건축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고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경제성이 최우선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법규에 따라서 정부 기초를 꽉 채우면서 임대 면적이 최대화돼서 사업성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선 그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않고는 이제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전체적인 볼륨과 형상은 법적 기준과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업적인 프로젝트에서도 그런 건축물이 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 혹은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 건축물이 이제 길에 들어선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도 내부 공간이나 유닛 구성은 사업성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수익성 때문에 공공성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의 정말 사적인 개인의 소유의 재산인 거죠. 하지만 그런 개인 거주 공간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이 건축물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의 영역은 저는 건축물의 인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볼륨이 길을 따라 어떤 태도로 들어서면서 주변의 풍경과 길과의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복잡한 도로변에 흰색으로 얼굴을 비치고 있는 이유도 보시면 주변에 다 다른 재료로 돼 있는데 그 복잡한 풍경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 중성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흰색으로 건축물 인면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부분은 원래는 되게 음침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벽돌과 식물의 패턴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공 영역인 건물의 표면이 이제 개인 소유 인면이지만 길을 따라서 주변의 풍경이 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공성을 가져보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 출입구는 좁은 골목길 안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넓은 길이 우측에 있는 8m 도로고요. 거기서 3m 길을 따라서 들어오면 이제 건물의 주 출입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철거된 건물은 적벽돌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도 오래된 적벽돌 건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적벽돌 건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벽돌로 주 인면이 이제 남쪽 그 골목 쪽을 향하는 인면에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메스 사이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건축물 사이 어떤 틈새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이 골목길이 건축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로 들어오는, 예를 들면 길에서부터 이 거주자가
본인이 살고 있는 유닛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더 이상 길과 건물의 어떤 1대1과 같은 흑백과 같은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길에서부터 골목으로 들어오고 골목에 들어오면서 골목에 면한 틈새 그리고 어떤 틈새에 있는 조경과 풍경, 표면의 텍스처를 보고 그걸 거쳐서 입구로 들어오게 되고 입구에선 다시 계단을 거치면서 이런 휴식을 위한 틈새 공간을 거치면서 개별 유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길 건물이 아닌 길, 골목, 골목길이 면한 틈새, 틈새 조경, 표면, 텍스처, 입구와 같은 일련의 시퀀스를 가지면서 건축, 본인이 거주하는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 건축물로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서 보다 좀 더 깊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어떤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밝은 계단은 세로로 길게 틈이 만들어져서 골목길을 밝히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반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목길로 들어올 때의 처음 풍경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경을 품으면서 골목길의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선과 건물 매피 그 틈 사이에 있는 식생 공간들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개인의 사유 영역의 인면이면서 동시에 공공에게는 조경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측 인면을 보다 좀 확대해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평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익성 때문에 원룸이 꽉 차서 들어가고 가운데는 되게 기능적인 계단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단은 골목길의 연장으로 계획을 해서 외계에 오픈된 계단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머물고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 어떤 휴식이 있는 그런 틈새가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치 경사지 골목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계단과 같은 풍경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늘 지나가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딱 필요한 적정 폭만 남기고 그 나머지 버려진 공간에는 식물을 심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경이나 식물을 가꾸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의 활동이 동시에 공공의 풍경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기능을 이 다가구 주택의 계단에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주자들은 이 계단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계단의 앞뒤에 그 동선에 이동하는 흐름과 간섭을 하지 않는 틈새에는 앉거나 쉬거나 머무르는 공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틈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을 최대로 하다 보니 개별 유닛마다 발코니가 따로 없습니다. 즉 자기 방밖에 없는 원룸인데요. 하지만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계단으로 나온다면 본인이 쉴 수 있는 작은 세미 퍼블릭한 휴식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부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면 최상층에서는 이런 1조 사선에 따른 어떤 추가 공간을 다락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원룸들은 그 임대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그 형태와 구성에는 제약이 있지만 이웃한 건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창이 코너에 나기도 하고 창이 그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 위에 나기도 하면서 다양한 창의 위치가 이웃 건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다른 실내 풍경을 연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른 건물들과 함께 나란히 하는 곳은 흰색으로 단정하게 마무리를 해서 다양한 재료와 형태가 섞여 있는 주변에 단정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음침했던 3m 골목길 쪽은 개인의 건물이지만 도시의 공공 영역의 풍경이자 조경이 되면서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작은 건축물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계속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작은 유치원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들어선 지상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도 담장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지상부를 열어서 길과 소통하고 마을의 일부 혹은 마을에 있는 길의 일부의 풍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 건물 같은 경우도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작은 도시 조직들, 작은 건축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떻게 도시 조직에 시청과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서냐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면 길과 건물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건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동네에서는 길과 건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풍경들이 과연 길과 소통을 하는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풍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아파트와 대화를 하는지, 저 아파트 건물이 길과 이웃의 아파트 건물과 대화를 하는지, 만약에 대화가 있다면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저층형 주거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곳이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지, 지나치지만 않고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 구글에서 이제 아름다운 도시라고, 뷰티풀 시티라고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바로 스크린 캡처를 한 건데요. 이제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설문한 내용인데, 이제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어디가 아름답냐 했는데, 이제 서울은 50개 도시 중에 40일 했습니다. 50개 도시 선정 기준 이제 그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작은 아름다운 도시들은 포함은 안 되는데요. 1위는 프랑스 파리였고, 2위는 베니스,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 19위를 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이 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서울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과 상점들이 있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쾌적하고 조용한 대중교통도 있고,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가 있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편리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뭔가 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측은 서울의 아파트와 그 주변의 담장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보스턴이라는 미국의 도시에서 보행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즐겁게 걷는 장소로 유명한 백베이 지역입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아파트는 편리하고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주거 모델 중 하나고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삶은 편해졌지만 우리 도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공 영역이 그만큼 더 좋아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측의 아파트에서는 도시 풍경을 가리고 대화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지상의 아파트 경계부는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로 내 땅과 공공을 구분하고 거주자의 풍경만 고려하다 보니까 이곳에는 공공성이나 혹은 공공의 풍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측의 경우도 백베이도 거주지역입니다. 일종의 아파트죠. 높이는 낮지만, 혹은 집합주거인데요. 여기서 지상부는 작은 담장이 있긴 하지만 정말 명확한 경계를 지어서 시선을 차단하고 움직임을 막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장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적으로 내 땅과 공공 영역 간의 구분이 있지만 입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구분이 흐려져 있고요. 구분이 있으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풍경과 공공의 풍경을 모두 고려해서 건물과 길이 대화가 있고, 자연스럽게 아래 보신 것처럼 사용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건물과 사람 간의 대화가 존재합니다. 다시 서울의 풍경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건축물이, 그리고 개인의 건물이 사적인 재산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섬세한 관찰과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